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 공식 진도가 들어갑니다. 다른 과목도 다 그냥 소개하고 공부 방법, 이제 일명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첫 시간 쭉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하고 약 1년이 되겠죠. 하는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거를 강의를 담당하는 제 이름은 노준이라고 합니다. 노준. 그리고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붙여준 제 별명은 찍신. 찍신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잘 찍는다고. 찍신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도 있고, 뭐 합격 제조기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있고, 뭐 합격률의 제왕이다,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그 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당신의 강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강의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소개를 하자면 제 강의는 실전 민법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전투 민법입니다. 좀 살벌하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 실전 민법, 전투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의 그 결과, 올해 이제 그 공인모 게시판에 합격을 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점수를 보니까 제일 많이 맞으신 분은 민법을 97.5점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90점을 맞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고득점이죠. 아주 고득점. 그런데 이 점수까지 맞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점수를 맞을 때 다른 분들은 그러면 뚝 떨어져서 50점, 60점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 만점은 여러분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그러나 합격을 위한 실질적인 만점은요? 아니, 만점, 합격점 말고 80점.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을 때 1차 과목에서 1차가 통과가 되려면 일단 면과락 40점 미만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일단은 40점 미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찌됐건 한 과목은 개론 40점, 평균 60점 나오려면 민법 80점. 반대로 민법 과락 나오면 안 되니까 민법 40점 맞았다. 그러면 개론은 80점을 맞으면 평균 60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1차 시험에 형식적 만점은 형식적으로는 100점이 만점이지만 실질적인 만점은 몇 점이 된다? 80점. 실질적인 만점은 80점이다. 그 말은 우리는 한 문제당 2.5문제입니다. 그러면 8문제. 이거는 틀려도 되고 또 틀릴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80점 이상을 맞아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쭉 해 가시다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파트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는데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작전을 잘 짜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만 내가 소화를 하고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시간 투자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만 알고 가겠다 라는 식으로 작전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 민법 과목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법 조문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영어로 나오진 않겠죠. 뭐뭐 하고 뭐뭐 할 때, 그것과 뭐뭐 하거나
즉 또는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만약 개론 1차 시험은 면과락이거나 평균 2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문회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우리 민법 조문에서 또는이 나왔을 때와 그리고가 나왔을 때 요 두 개를 구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형식적 만점은 100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 법에도요, 형식적 민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실질적 민법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바로 작년 시험에 이 표현이 출제가 됐는데 형식적 민법 또는 형식적 법률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형식 자체가 법 또는 법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 이거를 형식적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는 민법 민사특별법 이처럼 국회에서 만든 거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다 이런 것들은 행정부처에서 만든 명령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은 구별이 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만점은 80점이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시험 끝나고 한 2, 3주 정도 이제 휴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게시판에 이제 어떤 글을 하나를 보고요. 보통은 민법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다라든지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는 뭐 강사가 일일이 글을 쓰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어떤 그 수강생분이 합격을 하신 겁니다. 합격을 하셨으면 정말 축하받을 일인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마 배가 아팠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합격생이 이제 화가 나죠. 열 받아가지고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이제 아유 화가 난다. 통나다라고 글을 써둔 겁니다. 글을 써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 축하드립니다. 뭐 그거 어차피 시기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혹시 그분 요거 직접 공부해보면 말이 달라질 것이다. 공부해보면 말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과목 중에서 1차에는 개론, 민법,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이제 공법이 상당히 수강생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냥 수강생들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치는 민법이고 개 같은 개론이고 공포스러운 공법이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민법 같은 경우는요. 먼저 공법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초지일관. 그런데 개론은 시작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려워집니다. 이게 공법, 이게 개론. 그런데 민법은, 어차피 저는 민법이니까, 민법은 초반에가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점점 쉬워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민법을 처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초반 부분에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참고를 하시고 그냥 지금 여러분 11월 달에 지금 시작하셨으면 아주 빨리 결정하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냥 저하고 같이 쭉 1년 같이 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해 주시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요.
민법이 뭐냐? 그러면 민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사법 관계에서 개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둘 간에 협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하죠. 민사소송에 적용할 규칙이 바로 민법입니다. 바로 민법.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A가 돼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별장 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나대지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요,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린 겁니다.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 소유자인 A라는 사람은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야, 이 건물 없애라. 그걸 우리가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가지고 소송을 가게 됐다. 그러면 소송에서는 민법에 적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B는 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용어들이 나오느냐, 법에 보면 누구누구는 뭐뭐 할 수 있다. 반면 누가 누구한테 뭐 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방은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거고,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을 한다. 다시 한번,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게 되고, 상대방이 B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 관계,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이러한 것을 규율하고 있는 게 바로 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는 어디로부터 발생을 하느냐? 재산 관계로부터 권리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 관계로부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것, 이거는 부동산 중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가령 신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같은 건 대표적인 어떤 게 있느냐? 뭐 부양 청구권, 그 다음에 부부간의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의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신분 관계로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재산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면 채권과 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빌려준 게 있다. 돈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겁니다. 물권은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의 핸드폰, 시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러한 것을 물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시험은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가, 이거를 개략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물권, 채권.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우리 시험에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근데 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냐면 여기가 범위가 많습니다. 범위가 많은데 물권 중에서 질권이라는 물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념 자체는 가볍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 저기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원빈 나왔던, 좀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저씨 영화 안 보셨나요? 네, 거기서 그 원빈 아저씨 직업이 뭐냐면 전당포 아저씨입니다. 전당포 아저씨. 뭐 지금은 사실 전당포 별로 보기 힘들죠. 전당포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카메라, 시계 이러한 걸 맡기고,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원빈 아저씨가 그 카메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물권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그런데 이미 방금 제 입에서 나왔던 단어들, 카메라, 시계 이런 것들은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지고, 이거를 제외한 전 범위가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14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민법의 전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 방금도 봤지만 신분관계 규례하는 것도 아예 범위가 아니고, 물권법에서도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채권법에서는 또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계약법이라는 부분이 시험 범위입니다. 계약법. 계약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계약법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민법의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총칙, 각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총칙, 각칙, 여기다 지금 적진 않았지만 물권법도 안에 들어가면 총칙, 각칙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래도 단어로 좀 느낌으로 오실 겁니다. 총칙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각칙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네,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민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법에서 계약법 속에 가게 되면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져 가지고 개별 계약에 모두 다 적용되는 공통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전에는 여러 개의 계약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그런데 모든 계약이 시험 범위인 건 아니고, 우리 부동산 중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매매 임대차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가 더 끼어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은요, 조문 수도 아주 적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올해 시험인 32회 이 시험에서 오랜만에 교환 계약이 출제가 됐습니다. 내년 우리 볼 때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우리 시험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매매 임대차. 뭐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차피 5문제 출제되지만 그냥 공부하실 때는 매매에서 3문제, 임대차에서 3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두고 실제 시험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약법에서 총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그런데 제가 아까 자기 앞에다 제일 먼저 뭘 적었냐면,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민법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이제 5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는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사특별법, 민특법이 총 5개의 법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6문제가. 근데 이 숫자가 참 여러분 교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법 자체는 5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5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6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5개의 특별법에서 5문제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특별법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가 내용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이 부분들 수험생분들이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만 출제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만점은 80점이니까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어느 특별법 하나에서는 몇 문제를 낸다? 2문제를 낸다. 2문제를. 그래서 쉽게 포기도 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때 주로 딱 어디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주로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게 여기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덩치가 좀 큰 주택임대차 보호법, 줄이면 주임법.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여기 주임법에서 2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전 2년 동안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법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특별법에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고 하나의 법률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 그러면 14문제, 10문제, 24문제, 6문제 합하면 30문제. 10문제가 어디에 갔을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법의 특징은 총칙, 각칙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가게 되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에도 채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인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10문제. 네, 이렇게 해서 40문제로 구성이 되는 게 저희 시험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해갈 때 수험생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민법 총칙이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 우리가 법률 용어 같은 걸 모르고 처음 접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 자체가 아주 추상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입니다. 안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 총칙이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민법 총칙의 일부인 법률이라는 이 파트에서 10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민법 총칙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은 어렵지만 용어 등 그런 것 때문에 처음은 어렵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용어 부분이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민법 총칙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어디가 어렵다는 느낌이 오느냐? 물권법이 어렵다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권을 제외한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그 강의도 들으시면서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반복학습을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제 물권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작전을 짤 때
상대적으로 계약법은요, 분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 분량이 10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민법 총칙하고 똑같이 10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격점으로만 따지면 60점이 되겠죠. 합격점으로만 따지면. 물론 이것도 민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작전을 짜셔야 되느냐? 계약법 부분은 75점 정도는 맞겠다. 10문제 나오면 7, 8개과는 마치겠다라는 작전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짜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특별법. 특별법도요, 상대적으로 내용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특별법 부분도 한 80% 최소한 4문제 요 정도는 맞힐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을 이제 저기 조금 작전 짤 부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이제 1, 2월부터 그 그러니까 11월, 12월 입문과정하고 1, 2월 달에 이제 또 기초과정하고 이 과정을 할 때 1, 2월까지도 이 특별법은 공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뤄지느냐? 결국 잘하면 4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늦게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늦게 접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냐면 이 부분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늦게 접하게 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마음속에서 이 부분은 민사특별법 강의 시작할 때부터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여러 개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민법의 그 구성의 특징이 총칙, 각칙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가 조문이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가. 그런데요, 만약 이 조문은요, 일정한 방식 또는 예전부터 그 내려오는 지혜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민법 조문은 500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이건 과장이고 아마 한 3000개 이상이 될 겁니다. 3000개 이상. 그런데 이 조문을 약 1000개가 조금 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하나는 구성을 체계 자체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딱 한 번만 적어버리면 되니까. 여기 이해되시겠나요? 매번 안 적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딱 한 번만 적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냥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조문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당포에다가 시계를 바꾸고 돈을 빌리면 전당포 아저씨는 질권이라는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당포에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담보로 잡히고. 그러면 원빈 아저씨는 요 물건, 동산인 카메라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만약 이 저당포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전부 다 멸실이 되었다. 멸실이란 말은 물건이 파괴가 돼가지고 경제적 효益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이거를 멸실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로 멸실된 것, 이거를 소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빈 아저씨의 질권은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런데 그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권은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식으로 규정을 하느냐? 총칙에다가, 물권법 총칙에다가 물건이 또는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체계가 아니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물권법, 개별적인 물권들, 목적물이 멸실되면 질권은 소멸한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도 없어진다.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 받았다?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표현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담보대출 받았는데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처럼 수없이 반복을 한다는 거. 되셨나요? 그러면 수없이 반복을 하지 않고 체계 자체를 총칙, 각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인 적용되는 규칙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한 방에 여러 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 조문이 쑥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쑥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 수업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법 조문에 무엇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요, 가령 여기 건물을 빌려주고요, B로부터 가령 월세를 받는다. 이러한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그런데요, 만약 A라는 애가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B라는 친구한테 공짜로 빌려요. 공짜로. 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상대방은 사용 수익한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사용대차다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이게 사용대차. 대가 주고 빌려 쓰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임대차. 그러면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여기는 우리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을 만나시게 되면 개념 자체는 알고 있는지 이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임대차를 배우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건 공짜로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 B라는 친구는요, 빌려 쓰고 나서 다 쓰고 났으면 그 물건 원상회복 해가지고 반환해 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맞습니까? 예. 그랬을 때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에서 여기 숫자 같은 건 지금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으면 우리 민법의 615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 615조로 가게 되면 다 쓰고 나서 얘한테 원상 회복해서 반환을 해줘라 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져 있다. 자, 그러면 임대차에서도요, 차임을 주고 빌려 쓰긴 했지만 여기에 다 끝났다. 그러면 원상회복에서 반환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학원이 이 건물을 지금 임대차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샀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서 반환해 줘야 됐습니까? 반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임대차에서도 다시 한 번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썼다.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다 쓰고 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가지고 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특약을 해가지고 그런 걸 면제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이것도 빌려 쓰는 거, 이것도 빌려 쓰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사용대차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 임대차에 가면 이렇게 말로 안 적어져 있습니다. 말로 안 적어져 있고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615조 규정은 요 임대차에도 이렇게 적어져 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적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우리 민법은 1000개 이상의 조문이 있는데 현명한 방법으로 이거를 줄이는 생각을 안 하면 수천 개의 조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우리가 법하면 독일이란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두 가지의 방식을 마련을 했다. 하나는 아예 구성 자체를 총칙, 각칙.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딱 만들어버리면 한 방에 여러 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방식, 준용한다라는 방식.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아, 준용한다라는 말이 법 조문 줄이기 위한 입법 기술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대차에다도 말로 길게 원상회복 하여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고 쭉 길게 적어야 되고, 임대차에도 원상회복 하여야 된다. 쭉 길게 적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조문은 임대차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적어보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의식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30개가 넘는 조문을요, 30개가 넘는 조문을 딱 줄여가지고 그냥 준용한다. 전세권에 준용한다. 지상권에 준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총칙, 각칙, 준용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 시험. 우리 민법 시험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우리 시험은 세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우리 민법 조문, 법 조문.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으시게 되면 다양한 조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의 출제 방식은 일단 조문을요,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의미까지 알고 있는지 요거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아까는 이제 AP라고 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단어들은 주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1억 원에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을,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냥 매매 이렇게 적어도요, 여기는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런데 그 계약까지 그냥 안 하고 임대차, 교환, 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뒷단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이 물건을 판 사람이죠. 판 사람, 이 사람이 산 사람. 그러면 이 판 사람을 저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산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요, 그 정의가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매매의 의 해가지고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즉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 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이게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다. 근데 약간 그 의무를 알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물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권. 그게 우리 시험 문제고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법을 읽어보면 법에 뭐라고 적었냐면 법에는 매도인이 물건을 이렇게 안 적어져 있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렇게 재산권. 그러니까 매매 대상은 뭡니까? 재산권. 아까 재산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민법에서. 여기. 물권, 채권. 예. 그러니까 물권도 어떻습니까?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민법 조문에는 재산권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이 재산권. 재산권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으니까 물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적어져 있는 질권, 우리 시험법이 아닌 질권도 물권이죠. 질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조문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나중에 조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건을 판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소유권.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판다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한 거.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문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요, 민법 조문이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그 조문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그 종교의 경전, 성경, 불경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을 목사님이나 주지스님들이 해설을 해주죠. 그처럼 우리 민법 조문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저명한 학자들, 오랫동안 민법을 공부해 오신 분들, 이분들이 이 조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자들의 해석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학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대법원도 판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이 조문을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을 보면 1번부터 40문제가 40번까지 나올 때요 대부분의 약 85% 문제에 마지막에 가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적어져 있고 마지막에 가면 딱 뭐라고 되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조문들에 대한 또는 어떠한 사례에 대한 해석은 학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먼저 그냥 결론부터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설들은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A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B라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시험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모든 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학자들의 학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설은 어떤 학설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느냐? 다툼이 없는 것만.
만장일치되는 것만. 다툼이 없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툼이 없는 학설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잠깐 할 거냐면, 교재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못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시험에 못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문도 없고 그에 대한 실제 사건이 없어서 판례도 없고, 그런데 학자들 간에 견해의 대립은 있고 시험에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패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안 다룹니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책 이 부분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실전민법이고 전투민법입니다. 나오는 것만, 나올 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 조문. 항상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조문은 현찰입니다. 현찰 다 챙겨야죠.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야 되는 부분. 결국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합격점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은 모두 다 뭐가 좌우하고 있느냐? 판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법 시험은 판례 싸움이다. 판례를 얼마만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모든 수업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조문도 공부를 해야 되고, 판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판례도 엄청 많고, 조문도 엄청 많다. 어떤 조문과 어떤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시험에 나와야 할 중요한 조문, 중요한 판례는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무조건 80점 이상 나옵니다. 다시 한 번만, 어떤 조문이 중요하고 어떤 판례가 중요한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기출문제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저희 아마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 해가지고 기출문제집이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집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병행하는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병행학습.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기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 과정 자체는 5, 6월까지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객관식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는 하지 않고 이론 과정으로 쭉 갑니다. 기초과정, 심화과정, 요약과정. 문제 자체를 다루는 건 7, 8월에 다루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병행해서 학습을 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병행학습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결과를 많이 어떤 경우를 보냐면 따로 놉니다. 따로. 모든 걸 보여주는 게 기출문제인데 이거를 문제집을 샀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풀어보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을 듣는 거하고 실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수업 들었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문제 풀어보면 막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내지는 멘붕에 빠질 수가 있죠. 그게 무서우니까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접하는 걸 뒤로 미룬다라는 겁니다. 뒤로 미룬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는 병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병행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제가 뭐 3월 달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고 이쪽부터 해가지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우리 민법 시험을 알았으니까, 뭐가 출제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법 시험 공부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